자, 두 번째 항염증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마티즘에 쓰는 약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마티즘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만성염증 질환들이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큐어할 수 있는 약은 힘든 상태이고요. 증상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을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말초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엔세이드로는 치료를 적절히 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관여하는 림포사이트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림포사이트로부터 염증을 악화시킨 나오는 사이토카인 같은 녀석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약들을 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선호하는 약을 소개해 드리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폴레이트 리덕테이즈를 억제를 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릭 애시드가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폴레이트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미딘 같은 것들을 이제 합성을 해내는데요. 메토트렉세이트가 이 폴레이트하고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덕테이즈가 폴릭 애시드하고 작용하지 않고 메토트렉세이트하고 작용을 해서 정작 가야 할 것들을 경감시키는 일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림포사이트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먹게 되면 너시아 같은 것들이 부작용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간에 대한 독성 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버에 대한 바이옵시를 통해서 팔로우업하는 것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폴릭 애시드가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폴릭 애시드를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유코보린 같은 것들을 해서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상황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리미딘 신데시스를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들은 어떻게 하냐면 DHOD라고 하는 효소를 방해를 해서 이 녀석이 작동을 하는 UMP 생성을 억제 작용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 결과 세포 증식, 림포사이트 증식을 저해하는 과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유마티즘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당연하게도 증식에 대한 필요한 염기를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부에서는 작용 절대 투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하이드로레이티드가 효소에 의해서 오로테이트가 되고 이게 UMP를 해가지고 세포 증식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플로마이드는 이 녀석하고 유사하게 생겨서 이 효소가 유플로마이드하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정작 이 녀석들을 못 만들게 저하시키는 작동으로 워킹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세포 증식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적절하게 못 만들도록 해서 증식을 방해하는 기전이 있다면 염증의 중력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들이 유마티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NF 알파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녀석들을 이니비션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솔루블한 TNF 알파랑 다이머를 이루어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엔터널셉트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로는 TNF 알파에 대한
그 항체를 만들어서 TNF 알파하고 항원 항체 반응을 결합해서 그것들을 파괴하는 다닐코론 항체제들이 있습니다. 다닐코론 항체제들은 뒤쪽에 MAP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MAP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카이메릭인 경우에는 XI 또는 I가 붙어 있고, 그 휴머나이즈, 풀리 휴머나이즈 같은 경우는 U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들은 풀리 휴머나이즈들은 그 휴먼에 있는 IgG 가지고 안티바디를 생산한 경우라서 가격이 비싼 반면에 면역 원성이 이제 그 낮은 안전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 카이메릭으로 만든 것들은 가격을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파셜리한 휴머나이즈이기 때문에 면역 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반감기를 길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그 셀루트리주맙이라든가 골리주맙 형태의 TNF 알파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형태의 안티바디들로는 리투시맙 같이 그 B세포의 CD20에 대한 항체를 잡아서 B세포가 워킹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가 있고요. 톨리주맙 같이 인터루킨 6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사이토카인의 작동을 억제하는 방식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T세포가 안티젠 프리젠테인 셀을 만나서 그 액티베이션이 되려면 그 T셀 리셉터에 대한 메이저 그 신호하고 그 다음에 코스티뮬레이션 신호를 같이 이제 작동을 해야지 100% 액티베이션이 되는 상황인데, 이 중에 그 코스티뮬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면역 반응들을 조금 약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CD28에 대한 항체제제로 아바타셉트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 관절염 중에 가우트라고 하는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세포가 그 이제 다 사용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이제 쓰레기가 되면 그 세포에 있는 염기들이 대사가 돼서, 특히 퓨린 같은 게 대사가 돼서 그 요사로 대사가 되고, 이것들은 이제 그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퓨린 대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배설에 이제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요산이 이제 배설이 되지 않고 관절 같은 곳에 침착이 돼서 염증 반응들이 일으키는 상황이 가우트가 되겠고요. 그 이런 그 가우트가 되면 상태가 이제 관절 부위가 이런 식으로 붓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그 유릭 애시드가 나오는 과정들에서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그 피리미딘, 퓨린 염기들이 잔틴 옥시데이즈가 작용을 해서 유릭 애시드를 만드니까 여기를 이제 차단하는 방법에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들은 이렇게 그 만든 유릭 애시드가 조금 더 내날 쪽에서 빨리 이제 배설되도록 시크리션을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관절로 이동을 해서 그 독소, 또 침착,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그 단계의 통풍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약을 쓰는 겁니다. 요산 배설 촉진제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 프로베네시드 같은 것들이 있고, 이 결과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관절에 그 요산이 축적이 되면 그쪽 부위로 그래놀로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콜기친 같은 것들로 통풍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알로프리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요산을 조금 독성이 낮은 형태로 낮춰주는, 요산을 분해하는 페글로티카제 같은 경우들이 또 하나 통풍 치료제의 3가지 또는 4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들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알로프리놀인데 잔틴 옥시데이즈 이니비터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심한 통풍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이러한 그 유릭 애시드 요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그 세포가 죽은 쓰레기들이 많이 그 만들어질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주로 항암제 투여를 받게 되면 암세포들이 죽어나가면서 통풍이라고 하는 사이드 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요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통풍 부작용들을 그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알로퓨리놀 같은 것들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이나 장애라든가 또 말초 신경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알로퓨리놀 같은 경우에는 그 퓨린 염기 유사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틴 옥시데이즈가 알로프리놀 퓨린 염기인 줄 알고 같이 이제 작용을 함으로써 정작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드는 역할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엘러직한 이펙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잔틴 옥시데이즈를 이니비션하는, 퓨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약제들을 만들어 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페북소 스tat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키친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 식물에서 얻은 알카로이드 형태이고요. 얘네들이 하는 경우가 마이크로 튜브울이 이제 그 증식을 위해서 어떤 그 미세 소관 같은 것들이 세포를 분열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들의 생성을 억제해서 분열이라든가 또는 이동 같은 것들을 억제함으로 해서 통풍이 악화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라든가 너시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유마티스 관절염하고 통풍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주로 이제 엘러지에 의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작용하는 히스타민에 대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타민은 주로 그 기관지 점막이나 장점막 피부, 즉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의 메스터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 히스타민을 가지고 그 어떠한 그 신속한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접촉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좀 예민하고 과민하게 또 과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측면들이 생기게 되죠. 그 외부 접촉 이외에도 이런 그 넌 메스터셀에도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신경계에도 있고요. 혈액의 바소필에도 있게 되죠. 히스타민은 주로 그 대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대사가 돼서요. 그 활성이 없고 소변으로 주로 잘 배설되는 형태의 대사체들이고,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형태에 해당을 합니다. 히스타민은 그 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유리가 되냐면 그 엘러지 반응일 때 이제 유리가 많이 되고요. 특히 이뮤노글로빈 E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유리가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약에 의해서도 유리가 됩니다. 모핀이나 아트로핀 또는 뭐 항생제 같은 거에서 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또는 뭐 어떤 자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히스타민이 유리가 됩니다. 이렇게 히스타민이 유리가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반응들을 일으키는데요. 히스타민 수용체에는 H1 수용체와 H2 수용체가 있고, 얘네들의 수용체 특성들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H1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반응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주로 근육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그 엘러지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주로 이뮤노글로빈 E 메디에이션 반응들이고 기관지가 그 수축되고 그 다음에 그 모세혈관들이 이완돼서 그 이데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경에는 각성 작용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 H2 수용체에 자극하게 되면 이 H2 수용체들은 주로 그 위에 있는 파리에탈 세포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위산을 분비하는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알러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크긴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우선은 카필러리는 그 이완이 돼서 이데마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관지 그 세포들 수축 반응이 일어나서 수축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작동하는 것들이 임무노글로빈 E고 이 임무노글로빈 E에 히스타민 작동을 하게 되면 히스타민이 마구 이제 나와서 이제 이런 상태의 엘러지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H2 수용체들은 이 위에 있는 벽돌 모양으로 생겼다 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리에탈 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H2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위산을 그 펌핑하는 펌프 프로톤 펌프죠. 이것들을 작동을 그 강화시켜서 위산 분비를 그 더 많이 시키는 작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심혈관계에서는 그 말초혈관의 그 이완들을 시키기 때문에 저항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혈압을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과성이 증가돼서 혈액이 유출돼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이런 상황들을 그 거꾸로 보완을 하려고 심장 박동들은 좀 빨리 뛰는 그 상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 평활근에 작동을 하게 되면 기관지 평활근 수축이 일어나고 위장관 평활근 수축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신경 그 말단에 자극을 하게 되면 너브 엔딩을 자극을 해서 그 고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침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 이런 작용들이 그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기관지가 수축돼서 숨쉬기가 어렵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뭐 또는 페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을 유리하는 억제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그 막으려고 하거나 또는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 같은 것들을 써서 히스타민이 유리되더라도 작용하는 것들을 차단시키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그 쓰게 되죠. 그 중에 사용하는 그 유리 억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들이 유리를 억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칼슘의 유리를 줄어들어서 세포의 수축을 이제 억제를 그 하도록 해서 유리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 다음에 크로몰린 같은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그 메스터셀을 마치 코팅하듯이 감싸서 이뮤노글로빈 E의 반응들을 더 자극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억제하는 상황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메스터셀이 어떤 자극받는 요소하고 접촉되기 전에 미리 그 처방을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급성 천식 예방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그 히스타민이 나와서 엘러지 반응들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H1 수용체가 주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수용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기량하는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H1 수용체를 기량하는 약물에는
1세대 약과 2세대 약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H1 수용체는 그 신경계에서 각성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위험한 물질을 만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들이 필요해지죠. 근데 이 부분들을 차단한다라고 하면 진정 또는 수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세대 약물들은 이러한 신경계를 통해서, 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신경에 있는 H1 수용체까지 차단하는 그 약물들입니다. 따라서 1세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수면 또는 불면증 치료제에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여기에 쓰는 약들이고요. 그런데 그 2세대 약물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크게 만들어서 뇌에 있는 H1 수용체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성 작용들은 그대로 시키기 때문에 세데이션이 없게 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죠.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비염, 같이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들을 알았을 때 1세대 약물을 처방받는 것들은 운전 일을 하는 동안 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각성이 필요한 분들의 알레르기 증상을 막을 때는 2세대 약물,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H1 수용체를 기량을 하게 되면 어떤 작용들을 하냐면 히스타민이 기관지 평활근 또 위장관을 수축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이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투과성이 떨어져서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주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들을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게 되면 그 각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진정 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그 측면으로는 그 멀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그 H1 수용체 기량제가 히스타민 수용체만 이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콜린 수용체에도 이제 억제 작용들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용체들이 비슷하게 생긴 특성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나타나면 이것으로 일어나는 구강 건조라든가 배뇨 곤란이라든가 시력장애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H1 수용체 기량 약물들은 주로 이제 그 위장관에서 흡수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1세대 그 H1 수용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그 수면 진정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2세대 약물들을 이제 선택을 하죠. BBB를 통과하지 못하는 약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임상에는 이제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시면 그 피부의 그 알레르기로 인한 반응들, 두드러기라든가 뭐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H1 수용체 기량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아스마 또는 이제 멀미의 작동으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H2 수용체를 기량하는 약물들의 종류를 잠깐 설명드리면, H2 수용체는 위에 있는 벽세포 파리에탈 셀에 있고, 그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위산 분비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만약의 경우에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그 위궤양이나 이런 속쓰림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H2 수용체 기량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들은 이제 일반 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속쓰린데 먹을 수 있는 뭐 약을 달라고 하면 이런 약들을 주게 될 거고요. 거기에 있는 주성분들로 되어 있는 약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메티딘,
파모티딘 또는 뭐 라니티딘, 니자티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의 그 형태들을 보게 되면 히스타민하고 굉장히 비슷한 링들을 갖고 있어서 그 결합하는 H2 수용체에 대신 결합해서 얘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 작용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H2 수용체 기량제들을 먹게 되면 그 위산이 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산 분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다 위산 분비성 궤양이라든가 또는 졸린거 엘리슨 신드롬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항염증이라고 해서 그 염증 반응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간단한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각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 임상 교육을 받으실 때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제제에 대한 종류, 특징, 어떻게 작용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쭉 드렸고요.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훌륭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부작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어서 염증만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NSAID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콕스1, 콕스2, 특히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약들이 특징들 때문에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 혈전 또는 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면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 같은 NSAID의 대표 녀석들이 바이러스 감염 시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라이에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로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의 주성분이죠. 이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 아세타미노펜은 간에서 대사가 되면 순간적으로 독성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과량 보고하면 문제가 돼서 해독제 그리고 어떤 작용 기전을 갖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자가 면역 그 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다음에 세포가 많이 이제 쓰레기가 돼서 만들어지는 유릭애시드로 인해서 생기는 통풍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의 소개와 기전들을 이야기했고요. 동시에 그 알레르기 반응에 반응한 히스타민이 그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또는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러한 히스타민이 작동하는 수용체 H1, H2 수용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어느 조직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임상에서는 알레르기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1세대, 2세대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진정, 수면에 작용 없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2세대 약물에 대한 소개들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기존의 약들을 항염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한꺼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 번쯤 그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셨다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등장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 또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